이번 시간에는 문톡전압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모스펫에서 문톡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톡전압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N 모스펫 같은 경우는 파이 S가 2파이 FP.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표면에 있는 반전 캐리어, 전자가 되겠죠? 그 농도가 벌크의 다수 캐리어, 즉 양공의 농도하고 동일해지는데 필요한 전압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스펫의 게이트 절연막 하부 요 기판 쪽만 살펴보면 자, 소스와 드레인이 있고요.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서 이제 반전 전자를 모았고 그 다음에 양공을 밀어내고 이렇게 공간 전화 영역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사다리꼴 여기가 바로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통제되는 구역, 즉 게이트 전압에 의해서 주의를 받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쪽은 이제 소스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통제되는 구역, 여기는 드레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다리꼴 안에는 인버전 전화가 있고 그 다음에 QSD max라 그랬죠. 공간 전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공핍층의 폭은 문턱 전압에서 최대가 되니까 QSD 프라임 ma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하고 동일한 양의 전화가 메탈 쪽에 인가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하 중성의 법칙이죠. 반도체에서는 항상 전하 중성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QM 프라임 그 다음에 우리 고정 산화막 전화가 양의 전화를 띠고 있죠. 그래서 QM 프라임 플러스 QSS 프라임 이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즉 전하 중성의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여기가 증가하면 여기도 증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턱 전압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이트 전압을 문턱 전압에서 더 증가시켜도 공간 전압 폭은 고정이 된다 그랬죠. 이제 반전 전자들이 더 많아 모여서 증가된 메탈의 양의 전압에 대응해서 마이너스 전하를 더 많이 모으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사다리꼴 요 면적이 결국 우리 문턱 전압의 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채널이 짧아졌다, 쇼 채널이 됐다 그러면 이 면적이 감소하죠. 그래서 쇼 채널이 되면 문턱 전압이 감소하는 게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그래서 쇼 채널이 되면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문턱 전압이 작아진다. 그것은 이제 9장 뒤에서 쇼 채널 이펙트에서 배울 때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은 이런 물리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스펫에서는 이 문턱 전압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에서 우리 문턱 전압은 이렇게 VGS하고 IDS의 관계로부터 이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먼저 리니어 영역하고 세츄레이션 영역. 우리 이상적인 모스펫에서는 이 두 영역에서 구한 VTH가 이제 같은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살짝 달라집니다. 먼저 리니어 영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영역에서는 IDS가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그리고 리니어 영역에서는 VGS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0.05V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을 2로 나누면 여기는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거 무시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게이트 전압에 대한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턱 전압이라는 것은 바로 VGS가 VTH, 즉 여기가 제로가 되는 곳, 즉 여기가 제로가 되면 IDS가 0이 되죠. 그래서 이 직선의 X축과의 교점, 바로 VGS하고 교점, 여기가 바로 문턱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VGS, IDS 관계를 살펴보면 문턱 전압 아래서도 전자 확산에 의해서 전도가 일어나죠. 그래서 실제는 약간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쭉 올라오다가 여기도 거의 곡선에 가까운데 대략적으로 선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표기한 겁니다.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게이트 전압에서는 다시 이렇게 살짝 감소를 하는데요. 여기 감소하는 이유는 우리 게이트 전압이 강해지면 수직 방향의 전개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가 약해지니까 전자의 모빌리티가 약간 감소합니다. 그래서 IDS도 살짝 감소하는, 그래서 실제 곡선 모양은 이런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어가지고 VGS하고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가 바로 문턱전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VDS 전압하고 무관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VGS도 1차 함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 Y축을 루트 IDS로 하고 가로축을 VGS로 하면 역시 직선이 그어집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요거가 되겠죠. 이 기울기는 요거보다 사실 실제 큽니다. VDS가 여기가 아주 작기 때문인데요. 자, 이 값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조금 가파라지고요. X축과의 교점이 문턱전압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화 영역에서의 문턱전압은 실제 살짝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제 뒤에서 다룰 겁니다. 이제 채널이 조금 짧아지면 우리 채널 변조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 드레인단의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져서 채널이 핀치오프 현상을 일으킨다 그랬죠.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실제 이 IDS 세츄레이션 전류는 VDS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여기에 VDS 항이 없지만 실제 VDS 항이 살짝 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포화 영역에서의 문턱전압은 이 선형 영역하고 일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는 것은 이 선형 영역에서의 문턱전압이 더 신뢰도를 제공해 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채널 변조 효과는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N모스펫 소자가 상온에 놓여 있다. 문턱전압과 이동도를 구해보아라. 자, 우리 이게 포화 영역인지 비포화 영역인지 먼저 봐야 되겠죠. 자, 비포화 영역이네요. 자, 선형 영역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자, 어떻게 구하냐? 이 IDS2와 IDS1 이 차이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계산을 해보면 IDS2라는 것은 10마이크로암페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암페어가 되겠죠. 마이너스 IDS1은 1마이크로암페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래서 대입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빌리티가 대략 이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이제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빌리티를 대입하고 VTH에 대해서 구하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DS 2를 요 경우에 대입했습니다. 뭐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여기는 3배,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 다음에 요건 COX가 되겠죠. 그 L은 1이니까 나눠봤자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VGS가 2.5, 그 다음에 VTH, 그 다음에 VDS는 0.05V니까 여기서 문턱전압을 구해보면 0.833V. 자, 문턱전압을 이렇게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빌리티가 571 정도가 나왔죠. 우리 벌크에서의 실리콘의 모빌리티는 대략 10의 16승에서 1350 정도 나온다고 앞에서 우리 3정에서 논의했었죠. 근데 상당히 줄어들었죠. 거의 뭐 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이렇게 벌크에 비해서
모스펫 소자의 모빌리티가 감소하는 이유는 바로 서피스 스캐터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서피스 스캐터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실리콘과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에는 인터페이스 러프니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표면 거칠기라 그러죠. 자, 표면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면 거칠기 때문에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스캐터링 현상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가, 자, 인터페이스에는 또 트랩이 존재한다 그랬죠. QIT라 그랬죠. 그럼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 전하를 띌 수가 있고, 또 산화막 내에 존재하는 픽스드 옥사이드 차지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전하들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면서 청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해서 쿨롱 산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바로 이러한 서피스 스캐터링 때문에 실질적으로 벌크보다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건가 살펴볼까요? 자, 포화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데 문턱 전압과 이동도를 구해보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포화 영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두 전류 차를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입하고 계산하면 모빌리티가 대략 한 600 정도가 나오고, 자, 여기에다가 모빌리티 600 집어넣고 VGS 1V, 그 다음에 VTH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이렇게 하면 VTH가 0.495V 이 정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모빌리티를 먼저 구하고 VTH를 구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실험으로 측정을 해서 거기서 기울기를 구해가지고 구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N모스펫 소자가 상온에서 놓여 있고 포화 영역에서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게이트 전압 3V에서 포화드레인 전류가 1mA가 되도록 W의 크기를 결정해라. 자, 포화 영역이죠. 자, W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1mA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모빌리티, C옥스, 그 다음에 채널 길이. 그렇죠. 채널 길이가 1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센티미터죠. 자, 그 다음에 VGS가 3V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VGS가 3V, 그 다음에 VTH가 0.5. 그래서 여기서 W를 구하면 약 5마이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W가 커지면 전류의 구동 능력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 뭐 충분히 공간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면 W를 가급적 크게 하는 게 구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겠죠.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W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파라메타가 주어졌을 때 각각의 조건에서 드레인 전류를 구해봐라. 그럼 이게 포화 영역인지 리니어 영역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이 경우를 한번 볼까요? VDS가 굉장히 작죠. 자, VGS-VTH가 0.2V죠. 그것이 자, VDS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니어 영역이 되겠습니다. 리니어 영역에서는 이렇게 구했죠. 대입하면 0.075mA.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VGS-VTH가 0.2인데 VDS가 0.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화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포화 영역의 공식 요걸 사용해서 계산하면 0.1mA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세 번째 문제도 VDS가 엄청 크죠? 이것도 뭐 포화 영역일 겁니다. 자, 포화 영역에서는 전류는 포화된다 그랬죠? 여기서 구한 전류가 0.1mA였죠? 자, 이 상태로 그냥 쭉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산 안 해도 바로 그냥 2번 답이 그대로 3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1mA. 자, 4번 볼까요? 4번은 이제 게이트 전압이 바뀌었습니다. VDS 전압은 그대로고요. 그러면 포화 영역이 되겠죠? 1-0.3은 0.7이니까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포화 영역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1.225mA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2번하고 4번의 아웃풋 커브를 그려보면 이런 거죠.
자, VGS가 0.5일 때, 그 다음에 VGS가 1V일 때, 아웃풋 커브가 이렇게 되고요. 이때 전류가 드레인 전류가 0.1, 이때는 1.225. 그리고 이 포화 전압은 바로 여기가 VGS-VTH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0.2가 되는 거고, 여기는 0.7. 그래서 아웃풋 커브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문턱 전압을 요약하면 VGS하고 IDS의 리니어 영역에서 문턱 전압을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X축과의 교점, 여기가 문턱 전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법은 산업계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 보통 트랜스퍼 커브를 많이 측정하죠. 자, 이것도 측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리니어 영역에서는 VGS가 굉장히 작죠. VGS가 작아지면 이 곡선이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지 않고 굉장히 노이즈를 탑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을 때 이게 애매합니다, 사실은. 또 이게 이렇게 곡선이 매끄러우면 긋기가 쉬운데 노이즈 때문에 이제 접선을 긋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을 때 약간 주관적인 게 들어갑니다. 뭐 이렇게 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문턱 전압이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보다는 컨스탄트 커런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트랜스퍼 커브를 측정한 후에 이렇게 전류가 포화되기 직전에 대략 여기를 잡습니다. 이때 전류 값을 잡고 그때 게이트 전압을 그냥 일반적으로 문턱 전압으로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소자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드레인 전류라는 것은 W/L에 비례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트랜스퍼 커브를 놓고 봤을 때 여기는 VTH가 더 크죠. 이쪽이죠. 그런데 이게 서브스트레스 홀드 이 기울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줄은 건지 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W/L 효과를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류값을 W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W로 나눠줘서 비교를 해야지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두 그래프를 놓고 이쪽이 더 VTH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W 효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W로 나눠주고 나서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쪽이 VTH가 더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 서브레스 홀드 요 영역, 그러니까 바로 요 영역이 되는 거죠. 요 영역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렇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영역의 기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개 이 기울기에 비례해서 전류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가급적 가파르게 만들면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뒤에서 우리 그 서브스레스 홀드 스윙 논의할 때 자세히 또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턱 전압은 이러한 식으로 결정을 하고 대략 포화되는 요 전류 요 값이 뭐 100 나노 암페어가 될 수도 있고 뭐 50이 될 수도 있고 7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자마다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때 값을 읽어가지고 요때 전압으로 결정한다. 산업계에서는 이 방법을 가장 간편하고 그 다음에 비교적 정확하게 우리가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턱 전압을 조금 조절하는 방법, 우리 기판에다가 바디에다가 전압을 인가해서 문턱 전압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